아니, 훈련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된 거야? 도대체 부대장이라는 사람은 조교들을 어떻게 교육시킨 거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알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새벽빛이 벽지를 얇게 더듬고 부엌 시계의 초침이 또각또각 작은 군가처럼 박자를 새겼다. 박소라는 먼저 손을 씻고 주방등을 켰다. 기름때 냄새가 전혀 없는 깨끗한 불빛이 조용히 번졌다. 오늘은 조카 민수를 만나러 간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손끝의 힘이 달라졌고 도마 위에 올린 재료들이 평소보다 정연하게 줄을 섰다. 찹쌀가루를 체에 2~3번 고르고 표고버섯은 기둥을 뗀 뒤 물에 불려 잘게 다졌다. 단백질과 미네랄 칼로리 대비 흡수율을 머릿속에서 재빨리 정리했다. 어깨탈 꼬리 후초기 회복에 좋은 영양 비율을 떠올리며 달걀인자는 2개만 쓰고 노른자는 절반만 섞기로 정했다.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비언어적 습관을 따라했다. 믹싱볼을 잡은 왼손 엄지를 살짝 구부리고 오른손 검지는 손목건을 타고 내려가는 힘의 방향을 향해 똑바로 펴는 동작. 복무 시절 전술지도 위에서 화살표를 그리던 자세가 무의식에 남아 있었다. 물은 85도. 너무 끓이면 점성이 깨지지. 작게 중얼거리고 정확히 85도에 맞춘 온스포트에 불을 끄자 얇은 수증기가 파도처럼 일렁였다. 찹쌀 반죽을 치대어 모양을 만들고 설탕 대신 말린 대추를 곱게 갈아 넣었다. 당이 급상승하지 않게 낮고 길게 에너지가 풀리도록 설계한 간식이다. 민수가 좋아하던 맛을 기억해 두었다가 조금 더 가볍게 다듬은 레시피였다. 기억을 더듬으면 민수는 초등학생 때 알레르기가 있어 특정 첨가물에 민감했었다. 라벨을 읽는 습관이 그때부터 몸에 밴 것이다. 이모, 이건 너무 달아. 어릴 적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다시 재생되듯 흘렀다. 그 말에 맞춰 오늘은 단맛을 절반으로 줄여본다. 음식은 언제나 상대의 언어를 듣는 일임을 알았고 그의 어깨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체크했다. 온찜팩, 냉찜팩, 테이핑, 탄력 붕대, 저자극 파스, 그리고 작은 폼롤러. 가방은 이미 전날 밤에 꾸렸지만 소라는 습관처럼 다시 열어 확인했다. 확인은 실수를 줄이고 불안을 낮춘다. 훈련소까지 가는 여정은 길고 복잡하다. 3번 환승승차와 하차 사이사이의 시간, 격차 군부대 정문에서의 신분확인, 면회대기표 수령번호 호출 후 동선.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리허설이 끝났다. 전화기를 들어 국제발신 목록을 잠깐 열었다. 언니의 번호가 목록 맨 위에 있었다. 미국 시간은 아직 밤이 깊다. 굳이 깨우지 않기로 하고 메시지로만 짧게 남겼다. 민수 상태 확인하고 연락할게. 너무 걱정 말고. 보내고 나니 말끝이 덜컥 걸렸다. 걱정하지 말라니. 걱정은 가족의 본능이고 그 본능은 밤과 낮의 경계 따위로 멈추지 않았다. 소라는 다시 메시지를 썼다. 영상통화는 훈련소 상황 보고 가능하면 잡아볼게. 조금은 숨이 트였다. 사실 전화 한 통이면 더 빠르게 일이 풀릴 사람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번호는 아직 눌러선 안 된다. 민수의 일상은 민수의 리듬대로 돌아가야 한다. 도움은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 세운 규칙이었다. 싱크대에 마지막 접시를 엎어 말리고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밀려들어 부엌 바닥을 차갑게 쓸었다. 도시가 깨어나기 직전의 바람은 종이처럼 얇고 손에 잡힐 듯 청명했다. 그 공기 속에서 소라는 잠깐 호흡의 박자를 고쳤다. 4번 들이마시고 4번 멈추고 8번 길게 내쉰다. 한때 야전에서 폭우 속에서도 유지하려 애썼던 루틴이다.
루틴은 사람이 자신을 잃지 않게 해준다. 그 단순한 사실이 그녀를 언제나 제자리로 데려왔다. 현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돈했다. 군부대에 조카 보러 간다는 생각에 젊게 보이고 싶어서 자주 입던 하얀색 미니스커트에 구두를 신었다. 훈련소 내부 바닥은 대체로 거칠고 빠르게 움직일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손목시계의 스트랩을 마지막으로 조였다. 그 순간 거울 속 눈빛이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다. 겉으로는 평범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웃의 얼굴. 하지만 평범함은 종종 잘 접힌 위장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미소를 아주 조금 누그러뜨렸다.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새벽의 냄새가 번졌다.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붉은 숫자가 게으르게 내려왔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바쁘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다. 민수의 어깨를 제대로 봐주는 것. 부대 규정에 맞춰 면회를 성사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통증의 촉을 읽어 다음 단계의 회복 루틴을 만들어두는 일. 목표가 분명하면 걸음은 자연히 질서를 찾는다. 버스 정류장에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길게 간격을 두고 서 있었다. 분홍색 장바구니를 든 노인, 흰 이어폰을 낀 고등학생,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인 듯한 간호사. 소라는 줄의 끝에 섰다. 간호사의 피곤한 어깨선을 스치듯 보며 마음속으로 응원의 인사 같은 것을 건넸다. 어깨는 참 많은 것을 짊어진다. 무게는 보이지 않는데 형태는 너무 쉽게 비틀린다. 민수의 어깨가 겪었을 충격 각도를 머릿속에서 그려보았다. 전방 낙하, 좌측, 굴절, 견봉화 충돌, 관절낭의 미세 손상, 삼각근의 보호성 경직. 그림처럼 떠올라 순서대로 정리됐다. 버스가 들어왔다. 먼저 타라는 손짓이 몇 번 오갔고 그녀는 미소만으로 답했다. 가방을 앞쪽에 끌어안고 좌석 끝에 앉았다.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새벽의 도로가 필름처럼 흘렀다. 사람의 표정은 아직 뚜렷하지 않았고 간판도 절반쯤 눈을 감은 듯 어둑했다. 그 사이로 소라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오늘 체크리스트가 촘촘히 적혀 있었다. 1. 정문신분 확인 서류. 2. 면회 대기표 발급. 3. 면회 시간 확정. 4. 민수 어깨 초기 검사 통증 위치, 가동 범위, 포지션 테스트. 5. 냉온교 대요 법 세팅. 6. 테이핑 1차. 7. 식사 보조와 수면 자세 지도. 체크리스트 아래쪽에는 작은 별표가 하나 있었다. 별표 옆엔 짧은 문장이 따라왔다. 말은 짧게, 눈은 따뜻하게. 환승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사람의 밀도가 급격히 늘었다. 출근길의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들었고 플랫폼의 공기가 빠르게 데워졌다. 소라는 유리벽에 등을 붙이지 않았다. 군사훈련의 습관이 남아있어 등 뒤를 비우지 않는 편이 몸에 편했기 때문이다. 대신 살짝 옆으로 비켜서서 좌우 시야를 열어두었다. 익숙한 대비 상태가 그녀의 심박을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괜찮으세요? 자리 양보해 드릴게요. 20살 언저리의 청년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소라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웃었다. 고마워요. 조금만 더 서 있을게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여유가 있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았다. 그 작은 예의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 예의는 군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 어디에서든 공간을 만든다. 오늘의 핵심도 결국 그 공간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설 때 햇살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도시의 골격이 금빛으로 드러났고 멀리 산등성이가 얇게 겹쳐졌다. 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손목의 시계를 확인했다. 예상보다 20분 빠르다. 여유는 실수를 줄인다. 도착해서는 먼저 정문 상황을 살피고 면회 대기 창구의 동선을 파악하고
군의관과 짧게라도 면담 요청을 넣어본다. 규정상 어렵다면 민수에게 전해줄 간단한 자가운동 목록과 주의점 메모를 써서 전달하는 방법을 택한다. 선택지는 항상 2개 이상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했다. 마지막 환승을 앞두고 휴대전화 알람이 진동으로 울렸다. 알람 이름은 호응. 복무를 마치고 민간에서 일하며 새로 붙인 생활 알람이다. 소라는 알람을 멈추고 짧게 눈을 감았다. 그동안 그는 많은 순간을 체계와 원칙으로 버텼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건 결국 마음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민수에게 보여줄 첫 표정이 무엇이어야 할지 떠올렸다. 안쓰러움도 불안도 아닌 괜찮을 거라는 신호. 회복은 그 표정을 본 순간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지상버스로 갈아타니 도로 옆으로 군부대 담장이 이어졌다. 높은 펜스 뒤로 낮고 긴 건물들의 지붕선이 보였고 깃발이 아침바람에 느리게 흔들렸다. 버스 안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중 몇 사람은 오늘이 면회일인 듯 보였다. 손에 과일 박스를 든 아버지, 캔커피를 2개 쥔 엄마, 고민형이 달린 가방을 맨 여동생. 소라는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의 표정을 읽었다. 누군가는 걱정했고 누군가는 자랑스러워했으며 누군가는 그 2 감정을 동시에 품은 채 그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정류장에 내려 차도를 건넜다. 정문까지 이어진 보도블록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발자국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정문 앞 삼각대 위 알림판에 오늘의 면회 안내가 적혀 있었다. 소라는 안내문을 천천히 읽은 뒤 미리 출력해온 신분증사본과 면회 신청서를 가방에서 꺼냈다. 종이는 4번 접었다가 펼친 자국이 깔끔하게 남아 있었다. 경계 근무 병사가 다가왔다.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네, 박소라입니다. 훈련병 김민수 면회 신청했고요. 병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무전기로 짧게 확인을 넣었다. 그 사이 소라는 부대의 아침 공기를 가만히 들이마셨다. 은근한 먼지 냄새 삽시간에 스쳐가는 훈련복 섬유의 마찰음, 멀리서 들려오는 구령. 현역 시절의 기억이 파르르 깨어났다가 다시 고요하게 가라앉았다. 한때 그녀가 지키던 질서 속으로 이제는 민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 사실이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원을 그렸다. 대기표 받으시고 저쪽 벤치에서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번호표를 뽑자 A017이라는 숫자가 작은 액정에 떠올랐다. 소라는 벤치 가장자리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지퍼를 살짝 열고 안을 다시 확인한다. 온찜팩은 아직 따뜻했고 테이핑 가위의 끝은 천으로 감싸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노트에 빈 페이지를 펼치고 굵은 펜으로 짧게 적었다. 오늘의 목표, 민수가 자신의 어깨를 다시 믿게 할 것. 문장을 쓰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다. 사람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치유는 절반을 넘어선다. 그걸 민수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다. 전광판의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잠시 멈췄다. 대기실의 공기가 약간 무거워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안내창구로 쏠렸다. 창구 뒤편에서 누군가가 서류철을 힘주어 덮는 소리가 났다. 그때 정문 쪽에 짧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낯선 기류가 라인 전체를 타고 흘렀다. 소라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동선을 바꾸려는 예감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것도 때론 좋은 움직임이다. 호흡을 고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오늘의 규칙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복기한다. 말은 짧게, 눈은 따뜻하게, 그리고 목적은 단 하나. 다시 전광판이 깜빡였다. A015. 2자리 남았다. 소라는 살짝 허리를 펴고 미소를 정리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언니였다.
통화 가능해? 소라는 곧장 문자를 보냈다. 지금 대기 중. 좋은 소식으로 연락할게.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는 볼펜 뒷부분으로 노트 가장자리를 천천히 눌렀다. 손끝에는 묘한 긴장이 있었다. 오래전 포구 속 매복 지점에서 느꼈던 종류의 긴장. 다만 지금은 총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할 자리였다. 그 자리는 민수의 어깨뼈 사이 아주 작은 간극처럼 보이는 틈. 그 틈을 아무렇지 않게 덮어주는 일이 오늘 그녀의 임무였다. 번호가 하나 더 넘어갔다. 창구 직원이 시선을 들어 대기열을 훑었다. 부대 담장 너머로 아침 구름이 낮게 깔렸다. 그 아래에서 군가가 선명해졌다가 멀어졌다. 소라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평범한 이모로서의 방문, 그러나 평범함으로 끝나지 않을 하루. 그 예감이 먼 곳에서 아주 얇게 그러나 확실한 선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군 병원의 진료실은 흰 벽과 금속 기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차갑게 반짝이는 스틸 의자와 바닥의 세제 냄새가 익숙한 듯 낯설었다. 박소라는 안내를 받아 들어선 순간 훈련소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붕대 냄새가 곧바로 폐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민수가 누워 있었던 침상은 이미 정리돼 있었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기운은 단번에 그의 상태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게 했다. 군의관은 짧게 말했다. 각계 전투 중 전방 낙하하면서 어깨가 탈구된 상황입니다. 응급으로 마쳤지만 관절낭 손상 흔적이 있고 정밀한 재활은 이곳 시설로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담담했으나 그 담담함 뒤에는 한계가 비치는 듯했다. 소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재활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운동 범위나 근육 경직 관찰은 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물리치료기 몇 가지와 단순 운동 지도가 전부입니다. 훈련 중 부상이 워낙 많아 일일이 세심하게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소라는 그 말 안에서 수많은 공백을 읽었다.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은 곧 민수의 회복이 방치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어깨 관절은 한번 탈구되면 습관성이 될 위험이 크다. 근육과 인대가 제때 제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군 생활 내내 불안정한 상태로 남을 수 있다. 민수는 의료실 복도 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팔을 삼각건에 걸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크게 문제 없었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이모를 보자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술의 떨림이 그를 배신했다. 이모, 난 괜찮아. 이거 금방 나아. 소라는 그 한마디에 숨을 고르며 다가가 손을 잡았다. 괜찮아 보여도 내 눈에는 괜찮지 않아.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바닥은 훈련소 생활의 흔적처럼 거칠었고 아직 젖은 땀 냄새가 배어 있었다. 군의관은 두 사람의 대화를 잠시 지켜보다가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다. 가족분이 재활치료 경험이 있다면 도움을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규정상 외부인이 직접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면회 시간을 활용해서 조언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 말은 분명한 제약이었지만 동시에 박소라에게 작은 틈을 열어주었다. 조언 정도라는 말은 사실상 무엇을 하든 짧은 시간 안에 요령껏 해낼 수 있다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군의관도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다. 복도를 나서며 소라는 조카의 어깨선을 다시 한번 눈으로 훑었다. 삼각근이 경직돼 어깨뼈가 위로 들려 있었고 쇄골 아래 근육은 불필요하게 힘을 주고 있었다. 단순한 탈골이 아니라 심리적인 긴장까지 겹쳐져 있었다. 훈련 중 사고를 겪은 뒤 민수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주변의 다른 부모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우리 애는 발목을 삐었는데
그냥 파스만 붙여줬다더라고. 여긴 기본만 해주니까 나중에 휴가 나오면 병원부터 데려가야지. 짧은 불평 속에 섞인 불안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소라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불안은 단지 가족들의 걱정만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이 남긴 빈틈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이모로 온 게 아니다. 재활치료사로서 그리고 예전의 군인으로서. 그녀는 가방 속을 다시 열어 테이핑 롤을 확인했다. 군 병원에서는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는 부분,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오늘의 임무가 될 것이다. 민수의 어깨를 지켜내는 일,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 사명을 떠올리자 눈빛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정문 밖으로 나와 면회소 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묵직해졌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전장의 또 다른 임무 수행처럼 느껴졌다. 부대 담장 위로 흰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그 아래에서 소라는 속으로 짧게 중얼거렸다. 민수야, 오늘 이모가 내 어깨를 되돌려 줄 거야. 내가 군인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 그 순간 면회소 앞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곧 닥칠 갈등의 그림자가 아직 보이지 않는 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신병교육대 정문을 통과하자 날카롭게 손질된 잔디와 군가 소리가 동시에 밀려왔다. 짧은 나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장병들의 구령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박소라는 번호표를 손에 꼭 쥔 채 면회소로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정문 맞은편에서 제복을 단정히 입은 젊은 장교가 다가왔다. 명찰에는 김미숙 소위라는 이름이 반짝였다. 소위의 시선은 아래 위로 소라를 훑었다. 어깨에 걸친 얇은 트렌치 코트와 운동화, 그리고 정성스럽게 꾸린 간식 가방에 잠시 머물다가 곧 차갑게 굳어졌다. 입가에는 경멸이 섞인 얇은 미소가 스쳤다. 여기 뭐하러 오신 겁니까? 면회 신청했습니다. 훈련병 김민수의 보호자 박소라입니다. 보호자라고요? 김소희는 한 발짝 다가서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비아냥거렸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장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겠네요. 술집에서 바로 오신 건 아니죠? 주변에 있던 검문 장병들이 그 말을 듣고 키득거렸다. 피곤해 절은 눈으로 웃음을 삼키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소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얼굴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조카가 어깨 탈구를 당했습니다. 재활치료사로서 면회 중 간단히 상태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김소희는 고개를 젖히며 비웃음을 흘렸다. 여기가 그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아세요? 특히 그런 복장으로는 더더욱. 복장이 문제가 됩니까? 네. 이곳은 신성한 군 시설입니다. 면회 오신 분들이 최소한의 단정함은 갖춰야죠. 솔직히 지금 모습은 술 따르러 오신 분 같아요.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소라는 손가락을 조용히 모았다가 풀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옆에서 대기하던 몇몇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며 분위기는 곧장 수군거림으로 변했다. 저분 면회 가능할까? 저렇게 차림새로 와서야. 누군가는 혀를 찼다. 소라는 그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표정을 지우고 시선을 고정했다. 면회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차는 절차대로죠. 하지만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김소희는 억지로 권한을 행사하듯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검문소 장병 하나가 맞장구 치듯 그렇죠.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하고 거들었다.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벤치 쪽까지 번졌다. 그 순간 소라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군대에서 익힌 호흡법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했다. 4번 들이마시고 4번 멈춘 뒤 8번 길게 내쉬었다.
심장은 평온을 되찾았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저는 단지 조카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절차를 알려주시죠. 김소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자신이 원하는 반발 혹은 당황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마치 투명한 벽이 가로막은 듯 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절차요? 절차가 있긴 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네요. 다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순간 소라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조카 민수가 군 병원에서 보여준 억지 웃음. 이모 난 괜찮아라는 떨림 섞인 목소리. 그 기억이 다시 귓가에서 되살아났다. 조카의 어깨와 눈빛을 떠올리자 앞에 서 있는 김소희의 거만한 태도조차도 묘하게 작아 보였다. 그러나 주변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정문 위로 걸린 군기가 바람에 펄럭였다. 그 깃발 아래에서 소라는 평범한 이모의 얼굴을 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침묵은 곧 준비였다. 곧 다가올 반전의 첫 장면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면회소 앞의 공기는 이미 냉랭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김소희의 목소리는 한결 더 높아졌고 장병들의 비웃음은 작은 파도처럼 번졌다. 박소라는 잠시 가방 끈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손끝은 미묘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말씀드렸잖습니까? 규정상 오늘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김소희는 굳이 사람들 앞에서 더 크게 소리쳤다. 주변의 시선들이 쏠렸다. 가족들은 속삭였다. 아무래도 쫓겨나는 것 같은데. 참 안 됐다. 조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소라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히 되물었다. 규정이라 하셨는데 면회를 금지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곧 규정입니다. 문서나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짧은 문답이 오가는 동안 김소희의 얼굴에 짜증이 드리웠다. 그는 갑자기 비웃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은 안 됩니다. 괜히 버티셔도 소용없어요. 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정해진 절차를 끝까지 밟겠습니다. 번호표는 받았으니 호출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에 주변의 웅성거림이 잠시 멎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응이었다. 보통이라면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울분을 터뜨렸을 장면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절차를 따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소희의 얼굴은 순간 붉어졌다. 권위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으나 오히려 더 단단한 벽을 만난 기분이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시라고요. 그 말씀도 규정의 일부입니까?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튀어나왔다. 김소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대기석 한켠에서 앉아있던 다른 가족이 속삭였다. 저분 참 대단하다. 저렇게 차분하게 맞서다니. 다른 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소라는 주변의 반응조차 의식하지 않았다.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볼펜 끝으로 빈칸을 꾹꾹 눌러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다. 1. 신분 확인 완료. 2. 대기표 수령 완료. 3. 면회 시간 확보 대기 중. 종이에 펜이 스칠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내는 것. 그것이 지금까지 위기를 넘어온 방식이었다. 잠시 후 검문소 장병 하나가 다가와 불편한 웃음을 흘렸다. 부탁드리는데 그냥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마시고요. 소라는 시선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이겠죠. 짧지만 단단한 말이었다. 그 순간 장병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김소희는 이를 꽉 깨물며 팔짱을 꼈다. 굴욕의 상황이 길어졌지만 소라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마치 한 줄기의 긴장된 현악기 소리처럼 공기를 팽팽하게 만들었다. 누구도 그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소라는 가방 속 휴대전화를 살며시 꺼내 들었다. 손가락이 화면을 두드리자 짧은 신호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창호야. 나 소라야. 조용한 한마디. 그러나 그 한마디는 곧 모든 상황을 뒤집을 파문이 되어 흘러가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화면에 불이 켜졌다.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번호 하나를 눌렀을 뿐인데 주변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다. 짧은 신호음이 3번 울리자 곧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라야? 무슨 일이야? 그 이름 이창호. 군에서 오랫동안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이름이었다. 현역 육군 소장, 합참 주요 부서에 몸담은 전략가.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아는 이는 없었다. 단지 박소라의 조용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창호야, 나 지금 신병교육대 정문 앞이야. 민수일로 왔는데 절차가 막혔네. 짧은 대화였지만 듣는 이라면 누구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울림이 있었다. 그녀의 말은 결코 감정적이지 않았다. 마치 보고서를 전달하듯 담담했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요청 이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김소희는 처음에는 그저 허세라고 여겼다. 하지만 휴대전화 속 목소리의 톤과 박소라의 눈빛은 허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주변 장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지? 아무래도 보통은 아닌데. 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굳이 과장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단지 통화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조용히 시계를 확인했다.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긴장감은 폭풍 전야 같았다. 통화가 끝나자 그녀는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주변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김소희가 비웃음을 삼키며 말했다. 전화 한 통이면 뭐가 달라지기라도 합니까? 여기는 군대입니다. 규정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소라는 맞서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아요. 규정은 지켜야 하죠. 저도 군대에 있던 사람이라 잘 압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으려는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옆에서 듣고 있던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군대에 있던 사람? 평범한 이모가 아니라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기실 전광판에 숫자가 하나씩 바뀌어 갔다. A-15, A-16 곧 그녀의 차례가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정문 쪽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군부대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었다. 창문에는 진한 선팅이 되어 있었지만 차가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장병들이 즉시 자세를 고쳐 잡았다. 누군가는 무의식적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김소희도 순간 당황한 듯 어깨를 굳혔다. SUV가 면회소 앞에 멈추자 차량 문이 열리며 검은 군복 상의가 먼저 보였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소라야. 짧고도 묵직한 부름. 바로 이창호 소장이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공간의 긴장감은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박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조용한 전화 한 통이 지금 이 자리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었다. 검은 SUV가 면회소 앞에 멈추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전혀 다른 결을 띠었다. 차량의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장병들의 허리가
곧게 펴졌다. 누군가는 반사적으로 거수 경례를 하며 눈치를 살폈다. 문이 열리고 반듯하게 다려진 제복의 주름이 햇살에 반짝였다.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이창호 소장이었다. 군복의 어깨 위에는 은빛별 2개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면회소 앞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도 계급장이 말해주는 힘은 절대적이었다. 김소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몇 분 전만 해도 당당하게 면회를 거부하던 그 태도는 사라지고 대신 경직된 표정과 억지로 축혀올린 목소리가 남았다. 차 차렷, 경례. 그러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이창호 소장은 주변의 경례에 간단히 답한 뒤 곧장 박소라에게 다가갔다. 소라야, 오래 기다리게 했구나. 짧지만 다정한 호칭, 그리고 태연한 말투. 그제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소라, 소장님이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박소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와줘서 고마워. 내가 일부러 전화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전화했을 땐 이미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지. 설명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짧은 대화였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이었다. 지금까지 평범한 이모쯤으로 치부되던 여인이 현역 소장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으니까. 김소희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뭐지? 대체 어떤 사람이지? 눈앞의 여인이 단순히 면회 오신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차분했다. 그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전광판의 번호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창호 소장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그러나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박소라 씨 면회 절차를 방해한 사람이 있나? 그 순간 김소희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흘렀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또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박소라는 손을 들어 가볍게 막았다. 괜찮아. 규정 얘기하다 보니 잠깐 오해가 있었던 것뿐이야.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자신이 권위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대신 상황을 덮어내는 태도였다. 그 순간조차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압력으로 다가왔다. 김소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자리에서 사과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까? 그러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차렷 자세를 한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눈을 마주칠 용기조차 없었다. 그때 또 다른 발걸음 소리가 뒤따라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낮고 묵직한 울림이었다. 제복의 어깨 위에서 반짝이는 것은 대령 계급장, 박소라의 친오빠 김민수의 아버지 박준호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 고위 인사의 연이은 등장에 면회소는 순식간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김소희는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모욕했던 평범한 이모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창호 소장의 등장만으로도 면회소 공기는 이미 압박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묵직한 발걸음이 정문에서 들려왔다. 철제 문이 열리며 나타난 이는 군복 위에 대령 계급장을 단 사내였다. 바로 박준호 대령, 박소라의 친오빠이자 훈련병 김민수의 아버지였다. 그의 어깨에는 수십 년간 야전과 지위를 오간 흔적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짧게 다듬은 머리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울려 퍼진 경례 소리. 장병들은 즉시 허리를 고추 세우며 거수 경례를 했다. 차렷 경례. 짧지만 강한 함성이 면회소 앞 공기를 흔들었다. 박준호 대령은 답례 경례를 하고 곧장 소라에게 다가왔다. 소라야, 무슨 일이야? 민수가 크게 다쳤다고 들었는데 면회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지? 응,
절차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조금 불필요한 말들이 오갔어. 그 대화는 짧았지만 듣는 이들에겐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왔다. 소라는 여전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오빠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묻어 있었다. 김소희는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민간인 보호자가 아니라 군 내부에서도 손꼽히는 인맥과 배경을 가진 집안임을 깨닫고 머리가 하얘졌다. 주변 장병들이 눈치를 보며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저분이 민수훈련병 아버지라고? 대령님이시잖아. 그러면 아까 그 소리 큰일 난 거 아니야? 김소희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을 때렸다. 술집 여자처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모든 말이 지금은 치명적인 모욕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박준호 대령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낮췄다. 소희, 아까 동생한테 뭐라 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요? 김소희는 목을 삼켰다. 저는 규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장이 부적절해 보였고 그래서 복장? 규정? 당신이 말하는 규정이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그의 말은 날카롭고 그러나 크게 소리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가 더 무겁게 울렸다. 김소희는 손끝이 떨려 차렷 자세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때 소라가 조용히 오빠의 팔을 잡았다. 오빠 괜찮아. 감정적으로 나서지 마. 나는 이미 절차대로 기다릴 생각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대령조차 그 말에 숨을 고르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김소희의 심장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눈앞에는 소라를 이름으로 부르는 현역 소장, 그리고 가족으로 곧장 나타난 현역 대령. 자신이 함부로 대했던 여인이 단순히 보호자가 아닌 엄청난 배경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면회소 앞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숨을 죽였다. 누구도 말을 잇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면회 갈등이 아니라 군 내부의 태도와 인격 그리고 권위의 민낯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것을. 소라는 여전히 차분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방 속 노트를 꺼내 짧게 문장을 적었다. 예의는 힘보다 먼저다. 그 문장을 쓴 순간 전광판이 깜빡이며 새로운 번호를 띄웠다. 곧 그녀의 차례였다. 하지만 진짜 면회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앞으로 드러날 진실과 반전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면회소 대기실 전광판의 불빛이 깜빡였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번호가 한 칸 더 올라갔다. A-17. 박소라의 손에 쥐어진 번호표와 같은 숫자가 전광판에 뜬 순간 공간 전체가 묘한 긴장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정리하며 숨을 고르고 정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정문 앞의 풍경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이창호 소장의 등장, 그리고 박준호 대령의 합류로 장병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차렷 자세로 굳은 채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김소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이 주도하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단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숨조차 막히는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야? 왜 소장님이랑 대령님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수없이 얽힌 물음표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 면회소 문이 열리고 중년의 장교가 황급히 들어섰다. 계급장은 중령, 그러나 그의 어깨는 긴장으로 무겁게 처져 있었다. 그는 한눈에 이 상황의 무게를 알아차린 듯 허리를 깊이 숙였다. 소장님, 대령님, 이렇게 오실 줄 몰랐습니다. 부대장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복도의 끝에서 무겁고
낮은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대장이 직접 나타난 것이다. 나이가 지긋한 그는 수많은 현장을 거쳐온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고 들어서자마자 주변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그의 시선이 면회소 한가운데 서 있는 박소라에게 꽂혔다.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설마 박 소장님? 그 한마디에 대기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이모로 보였던 여인에게 박 소장님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이다. 김소희의 무릎이 순간 힘을 잃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려 올라오며 심장이 귀 밑에서 뛰었다. 소장님? 지금 은퇴했다 해도 그럼 현역 때 투스타였다는 말이잖아. 내가 그런 분한테. 박소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입니다, 부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고했다. 오래전 군에서 몸담았던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톤이었다. 부대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이렇게 뵐 줄은 몰랐습니다. 여전히 변함없으십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소라는 미소를 아주 희미하게 지으며 답했다. 저는 이제 민간인입니다. 단지 조카 면회를 온 평범한 이모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그 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정체를 숨기려 했지만 결국 상황은 진실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주변 가족들은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투스타 소장 출신이라고? 아니, 그런 분이 왜 여기까지 직접 오신 거지? 아까 그 소희가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 큰일 났네. 그 순간 김소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머릿속에 아까 했던 말들이 되감기처럼 반복됐다. 술 따르러 오신 거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술집 여자처럼 보인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굳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부대장은 장례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박 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부대에서 이런 모욕을 겪으시다니.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부대장님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소장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 민수의 이모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밝히지 않았다면 누구도 제 과거를 알 필요가 없었겠죠. 그녀의 말은 의도적으로 차분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교훈을 담고 있었다. 계급과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사람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김소희의 숨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공간은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소라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김소희. 차갑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은 목소리.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김소희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오늘 당신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계급을 이용해 상대를 함부로 몰아붙이는 것, 그건 군인의 본질과 맞지 않아요.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제 정체를 숨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계급이나 지위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짜 군인은 상대가 누구든 똑같이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군인의 기본입니다. 그 말은 칼날 같았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한 불빛처럼 울려 퍼졌다. 공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장에 직접 새겨지는 듯한 울림이었다. 김소희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주변 장병들도 숨을 죽였다. 아까는 비웃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땅만 보고 있었다. 부대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소장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이번 일을 계기로 크게 배워야 할 겁니다. 박소라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진짜 힘은 지위가 아니라 예의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적자 그녀의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은 곧 주변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면의 갈등이 아니었다. 군이라는 조직 속에서 계급보다 앞서야 하는 인격의 가치를 드러낸 장면이었다. 전광판의 숫자는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곧 그녀의 면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면회소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부대장의 한마디가 공기를 가라앉히자 모든 시선이 자연스럽게 박소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김소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군 시절 수많은 작전을 이끌던 날카로운 눈빛은 이미 감추어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깊이를 숨기지 않았다. 김소희, 그 이름이 다시 불렸다. 이번에는 더 낮고 단호한 톤이었다. 김소희의 어깨가 다시 움찔했다. 그녀는 차마 눈을 들 수 없었다. 소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대기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다. 면회 대기 중이던 가족들, 긴장한 장병들, 그리고 부대장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인은 계급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군인은 예의와 인격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계급은 단지 책임의 무게를 표시하는 것일 뿐 상대를 함부로 대하라는 면허가 아닙니다. 김소희는 손끝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소라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제 정체를 숨기고 왔습니다. 단순히 조카의 이모로 그리고 재활치료사로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건 규정이 아니라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짧은 정적.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제가 소희님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상대가 만약 정말 평범한 이모였다면 그때도 똑같이 무시했을까요? 그 물음은 대기실 전체를 관통했다. 누군가가 무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김소희의 목이 천천히 굳어졌다. 그녀는 입술을 열었지만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소라는 다시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고는 큰 소리로 읽어내려갔다. 진짜 군인의 기본은 누구 앞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군인의 품격이고 인간의 품격입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다. 주변 가족들도 감동한 듯 눈빛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면회를 거부당한 보호자쯤으로만 보였던 여인이 이제는 진정한 군인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소희의 눈가가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계급에 취해 있었습니다. 군인의 기본을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진심이 실려 있었다. 소라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저 역시 군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예의와 인격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느새 따뜻해져 있었다. 꾸짖음이 아니라 가르침이었고 가르침이자 격려였다. 대기실에 있던 장병들의 눈빛이 변했다.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부끄러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김소희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짧게 말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변하겠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미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면회 오는 가족들을 존중하세요. 그들이야말로 군인들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니까요. 그 말에 대기실에 있던 몇몇 가족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누군가는 작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이들도 따라했다. 짧고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그 속에는 감사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부대장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낮게 말했다. 소장님, 아니 박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잊고 있던 본질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조카의 어깨를 걱정하는 이모일 뿐입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돌아가지만 세상은 결국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대기실 전체를 울렸다. 그 순간 김소희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이 빛나고 있었다. 오늘의 치욕은 언젠가 그녀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광판의 불빛이 다시 깜빡이며 박소라의 면회 순서가 확정되었다. 이제 곧 그녀는 민수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면회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면회, 예의와 인격의 만남이었다. 박소라의 말이 끝났을 때 면회소 앞은 한동안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할 정도로 고요했다. 장병들은 눈빛을 내리깔았고 가족들은 마치 설교를 들은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부대장이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면회 사건이 아닙니다. 군인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김소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김소희, 당신은 오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하지 마시오. 김소희는 여전히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박소라가 부드럽게 손을 들며 말을 이었다. 부대장님, 김소희를 너무 몰아붙이지는 말아주십시오. 오늘 일이 그녀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아니라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그 말에 부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소라는 이어서 말했다. 군대는 강한 규율 위에 서 있지만 그 규율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결국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저도 현역 시절 수많은 부하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단죄만 했다면 지금의 군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김소희를 바라봤다. 오늘 당신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의지를 지켜나간다면 오히려 당신은 더 좋은 장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김소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눈물이 흘러내리려 했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 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소라의 말이 맞다. 군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에 잘못을 바로잡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진짜 지도자의 역할이지. 그걸 오늘 박소희 아니 김소희가 배운 거다. 그 순간 박준호 대령이 옆에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동생이 말한 건 군 생활의 본질이네. 사람을 다루는 건 명령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 나도 다시 새기게 됐네.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졌다. 처음엔 얼음처럼 얼어붙었던 공간이
이제는 잔잔한 온기로 가득 찼다. 장병들의 표정도 달라졌다. 비웃던 얼굴은 사라지고 대신 경계와 존경이 교차하는 눈빛이 남아 있었다. 박소라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맺었다. 김소희, 오늘의 일은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도 마세요. 잘못은 누구나 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소수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김소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짧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짧게 기록했다. 군인은 무너뜨려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으켜 세워야 할 동료다. 전광판의 숫자가 다시 깜빡였다. 민수의 이름이 호명되며 면회실 문이 열렸다. 잠시 후 조카와 마주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박소라는 이 자리에서 또 다른 면회를 끝낸 셈이었다. 그것은 군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장교의 마음과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남을 가르침이었다. 그날의 사건 이후 신병교육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면회소에서 벌어진 장면은 순식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고 장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군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가장 크게 달라진 이는 다름 아닌 김소희였다. 그녀는 면회가 끝난 뒤 곧장 자신의 생활관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공책을 펼쳐들고 첫 장에 크게 적었다. 나는 오늘 예의를 잃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그러나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곧바로 다음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 군인의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밤 반성 노트를 썼다. 면회소에서 만난 가족들의 표정, 훈련병들이 부상에도 참고 훈련을 이어가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짧은 기록들을 남겼다. 한 장 한 장 늘어갈수록 그녀의 마음속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졌다. 며칠 뒤 다른 훈련병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 김소희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정문 앞에서 가족들을 맞으며 직접 안내했고 대기실에서는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를 챙겨주었다. 특히 몸이 불편한 노모가 오자 직접 부축하며 면회실까지 안내하는 모습은 장병들의 눈에도 낯설게 보였다. 한 훈련병의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소희님. 덕분에 마음이 놓입니다. 그 순간 김소희는 깊은 부끄러움과 동시에 작은 자부심을 느꼈다. 그래, 이게 진짜 군인의 모습일지도 몰라. 민수의 상황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다. 박소라가 면회 때 건네준 작은 메모지에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과 주의사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깨를 억지로 올리려고 하지 말고 통증 없는 범위에서만 움직일 것. 자세는 곧게 하지만 힘은 빼고. 민수는 그 메모를 매일같이 반복했다. 생활관 동기들이 놀리기도 했지만 야 민수야, 너 이모가 군의관보다 더 꼼꼼하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이모 그냥 이모가 아니거든. 그 말에 동기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는 든든함이 차올랐다. 이모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깨의 통증은 견딜 만한 무게로 느껴졌다. 4주 후 드디어 수료식 날이 다가왔다. 넓은 연병장은 햇빛으로 눈부셨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훈련병들의 구령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민수는 당당히 대열 속에 서 있었다. 어깨에는 아직 테이핑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곧았다. 수료증을 받는 순간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군인의 것이었다. 관중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 옆에서 박준호 대령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아들이 이렇게 잘하는 걸 보게 될 줄이야. 소라는 조용히 답했다. 민수는 이미 군인으로 성장했어. 이제부턴 스스로 길을 걸어갈 거야. 수료식이 끝난 뒤 김소희가 다가왔다. 오늘은 단정한 제복 차림에 표정은 한층 차분해져 있었다. 그녀는 민수 앞에 서서 정직하게 말했다. 김민수 훈련병,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리고 내 이모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다. 민수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거수 경례를 했다. 감사합니다, 소희님. 그 장면을 본 박소라는 마음속으로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는 민수의 성장만큼이나 소중한 것이었다. 며칠 후 김소희는 본부로부터 소령 진급 소식을 들었다. 동료들은 축하를 건넸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순한 기쁨보다는 묵직한 책임감으로 가득했다. 내가 이 계급장을 다시는 부끄럽게 만들지 않겠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민수 역시 수료 후 자대 배치를 받으며 새로운 군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동기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군대는 힘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진짜 군인이지. 그 말은 어느새 동기들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다. 그날 면회소에서 벌어진 작은 사건은 김소희를 변화시켰고 민수를 성장시켰으며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군인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 박소라가 있었다. 수료식의 열기가 식은 뒤 연병장은 금세 고요를 되찾았다. 흩어진 가족들은 저마다 사진을 찍으며 짧은 만남의 기억을 남겼고 버스를 타고 떠나는 훈련병들의 모습은 여전히 어색한 제복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 박소라는 조카 민수를 꼭 끌어안았다. 이모, 나 이제 진짜 군인 같아 보여. 민수의 목소리에는 설레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소라는 잠시 어깨를 바라봤다. 탈구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제법 단단히 자리 잡은 듯했다. 그럼 어깨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훨씬 강해졌어.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어릴 적의 불안한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당당한 웃음이었다. 며칠 뒤 부대 안작은 회의실에서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부대장은 장교들을 모아놓고 박소라를 정식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제복이 아닌 평범한 재활치료사 복장으로 자리에 앉았다. 부대장은 모두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군대의 힘은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 순간 김소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직 눈빛에는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이번 일로 제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계급에 기대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건 군인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후배들에게 예의와 배려를 가장 먼저 가르칠 것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히 술렁였다. 몇몇 장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실수에서 비롯된 고백이었지만 그 고백은 진심이었기에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소라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잘했어요, 김소희. 아니, 이제 곧 소령님이겠죠. 당신의 진심이 부하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이 따르는 건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될 겁니다. 그 말은 군 생활의 본질을 꿰뚫는 가르침이었다. 이창호 소장 역시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군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결국 사람을 지키는 힘이 가장 큰 힘이지. 시간은 흘러 몇 달 뒤 김소희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신병교육대의 교육체계 일부는
그녀의 제안으로 새롭게 바뀌었다. 면회객 응대 지침이 강화되었고 장병들에게 인격 존중 교육이 도입되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변화였지만 그 작은 시작이 부대 전체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민수는 자대에서 성실히 복무하며 상병으로 진급했다. 그는 동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군대는 힘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지. 그 말은 점점 전우들 사이에서 작은 신념처럼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박소라는 재활센터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짧은 기록을 남겼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다. 진짜 힘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내가 전한 말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건물 위로 번지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지 오래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군인의 자세가 남아 있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마음. 그 두 가지가 평생의 무기가 되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고 있었다. 민수의 수료식 사진은 지금도 집 거실 한켠에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서 민수는 당당히 가슴을 펴고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소라와 준호 대령이 함께 서 있었다. 세 사람의 표정은 각기 달랐지만 모두 같은 빛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 빛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다. 군인은 계급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완성된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무료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